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지역소생연구소. 네, 소멸 위기 앞에 소생을 외치면서 지역소생연구소 문을 연 지 반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역소생연구소로 이어가겠고요. 뉴스파더의 완전한 끝도 아니고요. 지역소생연구소 파트 1이 오늘 끝난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연구위원 소개해드리죠. 양승훈 경남대 교수, 정은정 농촌사회학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이 함께 동시에 출연하는 건 처음인 것 같고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두 분 다 서로. 네, 안지는 한 5년이 넘은 것 같은데. 예. 오늘 얼굴은 처음 봤습니다. 네, 처음. 네. 아, 안지는 5년 넘었는데 처음 뵀습니까? 네. 예. 두 분 이제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 도농 복합 도시에 있는 이제 방송국에 각각 출연을 하셔가지고 양승훈 교수께서는 도시 청년 문제 또 산업 가부장제 관련해서 짚어주셨고 정은정 작가께서는 농촌 문제를 또 파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출연도 계속 해주시고 그리고 또 스스로 연구도 하시면서 지역 소생 나는 가능성 찾았다 아니면 해법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자평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먼저 양 교수님. 예, 뭐 이슈는 정말 많이 다뤘던 건데 이게 다 뭐랄까요? 약간 잠재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마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시즌2에서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대신 단초는 많이 찾았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저는 지난번 나왔을 때 남종석 박사님이랑 뭐 이제 통근 얘기하고 막 이랬던 게 기억이 남고 그런 거는 좀 해볼 수 있는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발굴해서 어떻게 할까 좀 논의하는 시간까지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생각은 들었습니다. 작가님은 어떠세요? 네, 뭐 일단 저는 이 방송에서 주로 이제 지역 언론의 특징이죠. 주로 이제 산업 이야기 많이 하고 우리 양승훈 교수님 계시긴 하지만 근데 여기에도 농촌이 있고 그런데 농촌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만 망설이고 있거든요. 뭐 인프라 문제라든가 그리고 어떤 삶의 안정성 문제라든가 그래서 그런 기반 시설만 좀 갖추고 그리고 마중물만 좀 부어주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곳들이 저는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조금 달려가면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작가님도 그렇고 매번 나올 때마다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지역은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절대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럼요. 출연 이후에 좀 나아지고 있는 지점 보이긴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2010년 이후부터 농촌의 인구는 어느 정도 정체기를 갖고 조금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근데 늘어나는 게 출생이 아니라 유입되는 인구로 늘어나요. 그렇다면 이 유입되는 인구들이 좀 잘 살 수 있도록 다져간다라면 저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경남 지역에서도 이 젊은이들이 특히 이제 워낙 수려하잖아요. 이 환경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물론 여전히 나아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만 그러면 마치 그 오답노트처럼 어디부터 꼬였을까 어디가 문제였을까를 살펴보면은 저희가 또 해법을 더 쉽게 찾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킨 결정적인 순간은 어디였을까 무엇이었을까입니다. 그래서 두 분께 미리 부탁을 저희가 드렸고요. 먼저 정은정 작가가 선택한 그 순간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오늘 저녁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의 옛 도시 마라케시에서 울렸습니다. 세계 123개 나라 강요 대표들은 지난 7년 반을 끌어온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종료됐음을 공식 선언하고 이제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 WTO 세계 무역기구의 출범을 선포합니다. 세계 경제는 드디어 무한 경쟁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무려 30년 전 뉴스를 픽하셨네요. 또 UR 라운드라고도 하고요. 저한테는 많이 익숙한데 요즘 그 세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세대들이 아마 그 우루과이 라운드는 알겠습니다만 그게 뭐니라고 설명을 들어보자고 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협상 타결은 1994년이지만 1986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농촌 입장에서는 와 이제 우리가 이 농사를 져서 안 그래도 이게 좁은 국토에서 농사져서 이 농산물을 이 팔기도 어려운데 심지어 외국에서 들어온다 이 시그널이 안 되겠다 떠나자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로 작동을 하거든요. 이미 뭐 농산물 가격을 굉장히 낮게 잡은 이걸 저고가 정책이라고 해서 70년대부터 이촌 향도의 물결을 따라서 도시로 떠났는데 그중에서도 이 우루과이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결정타를 날리는 거죠. 경쟁력이 없고 굉장히 힘든 이 농업도
세계 무역기구의 어떤 그런 경쟁 체제, 무한 경쟁으로 몰아넣는다라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버틸 힘은 없겠다 하면서 그때 농촌이 결정적으로 결정타를 맞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서 픽해봤습니다. 네, 생산 경쟁력 자체에서 네.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과 비교가 사실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뭐 무한 경쟁에서 적어도 뒤처지지는 않을 수 있도록 국가적인 정책 기반이 마련됐어야 됐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그러면. 그렇지 못했죠. 네. 특히 뭐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쌀 중심의 그 농촌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네. 김영삼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죠. 쌀만큼은 지키겠다. 아, 지키겠다. 하지만 지금 지켜지지 않죠. 연간 한 40만 ton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쌀 문제 때문에 서로 막 농촌은 되게 고통스러운데 그렇죠. 뭐 이 40만 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상을 보게 되면 80년대 후반에서 1990년까지 보게 되면 그래도 농촌 인구가 그 전에는 한 40% 되다가 이때 이제 드디어 20%대로 떨어지거든요. 예. 뭐 지금은 사실 좀 18%가 채 되지 않습니다. 예. 농사를 짓는 인구는 한 4% 정도. 그러니까 점점점 농촌은 비어가고 특히 농촌의 중심 산업인 농업도 더 축소되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죠. 네, 농촌은 정말 소멸의 위기에 빠져 있고 농업을 이어갈 청년들은 또 부족하고 그리고 양곡관리법 두고도 지금 뭐 현 정부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다 보니까 농민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루과이 라운드 양 교수님도 그때 좀 기억이 나세요? 뉴스 보실 땐 기억 나십니까? 그 몇 가지 장면은 기억이 나요. 그 이제 집회 현장이 이제 나오고 농민분들이 그때 쌀가마니 입고서 이렇게 집회로 나오던 게 생각이 나고 뭐 삭발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는데 뭐 그 현장에 대한 기억하고 또 하나는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 구호가 하나 생겼잖아요. 신토부리 노래도 만들어서. 아, 그게 그때 나온 그래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소문도 그때부터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미국 쌀을 먹어봤는데 맛이 어떻다. 이게 진짜 맛있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장면들로 나는데 이게 이러한 파급이 미칠지는 사실은 그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결과로 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네요. 네. 그러면 지금의 그 농촌이 맞고 있는 위기가 그러면 그 30여 년 전부터는 전혀 뭐 예상이 없었던 지금 현실인가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또 이 농업의 가장 결정적 장면이 85, 6년도에 특히 이 경남 진주 지역에서 아주 큰 근데 이렇게 소몰이 투쟁이라고 그래서 농민들이 소를 열심히 기르고 있는데 외국에서 소를 들여오고 고추를 열심히 기르고 있는데 고추를 수입해 오고 근데 이 우루과이 라운드 같은 경우는 아예 정식으로 공식으로 그리고 전면 선언이었다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거지 이미 70년대 80년대에도 상당한 많은 수입 개방의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정은정 작가님께서 픽한 뉴스를 봤었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양승윤 교수께서 픽한 뉴스도 좀 빨리 보고 이야기를 함께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의 위기를 말하고 있고 인구 감소를 저희가 짚고 있었는데 비수도권 지역의 도시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승윤 교수가 선택한 지역 소멸을 부추긴 뉴스는 어떤 거였을까요?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한때 세계 4위의 조선업체였던 STX가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2013년 자율협약이 시작된 이후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4조 5천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회사를 살리는 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조선업 전체의 구조조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돼 금융권까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양승훈 교수는 이제 8년 전 뉴스를 가져오셨고요. STX 조선 법정 관리행 뉴스였습니다. 특히 또 조선소 하면은 양 교수님 하신 말씀 많잖아요. 예, 뭐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요, 조선소에서 당시에 이제 STX도 있지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이제 대우조선해양 당시 세계 2위 조선소였는데요. 거기가 이제 부실이 이제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그 해에 이제 1,000명 이상의 이제 노동자들이 해고를 되기도 하고요. 이게 상징적이었던 건 뭐냐면 사실 조선업은 경남에서 이제 아빠가 돈을 벌어서 내 식구가 이제 우리가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신화의 상징인 산업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되게 안정적인 직업이다. 우리가 뭐 시험 공부 잘 못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지 않아도 사실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면 된다는 상징이 사실 우리 경남뿐만 아니고 동남권에 되게 중요한 건데 그게 무너진다는 뭔가 신화가 한계에 왔다는 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사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뭐 거제 강아지가 뭐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가 나돌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침체기를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뉴스 보면요, 조선업 검색을 해보면
다시 뭐 수주 호황이다. 예. 그런데 사람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결국 그때 한번 거제뿐만 아니라 경남 전체에 덮친 영향 때문에 경남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고 지금 해결 방법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렇죠. 거였네요. 그때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20만 명이었어요. 예. 근데 그게 얼마까지 주냐면 2021년 기준으로 하면 8만 명까지 줄어들어요. 네. 12만 명이 줄어들고 그 인원이 다 대부분 거제에 있거나 울산에 있는 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60%의 일자리가 사라졌던 건데 그랬던 이유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예전에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사내하청으로 일을 하셨고 또 뭐 물량팀으로도 일하셨는데 그분들도 조선소 경기가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일해도 괜찮아 했었는데 이제 나를 보호해줄 것이 없구나. 예. 정규직이어도 지켜주지 못하고 나같이 이렇게 뭐 하청으로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조선소 가면 험한 꼴만 당한다. 그런 게 이제 학습이 되니까 조선소에 일감이 들어와도 저기 가서 내가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이제 확신이 안 생기다 보니까 기존에 일하셨던 분들도 안 오고 청년들도 저기 예전에 우리 아는 형이 우리 아는 삼촌이 혹은 아버지가 다녔는데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 가면 나는 이제 잘 되지 않을 것 같아 하니까 이제 사실 기대가 없어서 안 가게 되니 지금 인력난이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 강도는 높은데 임금은 또 적고, 예, 노동 환경은 좀 위험하고. 예, 농업하고 똑같은데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두 분의 뉴스를 저희가 빨리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게 둘 다 지금 이제 이주민 노동자를 많이 또 맞아요.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예. 뭐 아무래도 여기 조선소처럼 굉장히 힘들고 덥고 춥고 그리고 임금은 매우 낮고 예. 그리고 사회적 평가도 매우 저평가돼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청년 노동자들은 구할 수도 없고 그렇다 보면 그 부분은 거의 30년 전부터 이주 노동자들이 농업 부분은 채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지금 드시고 있는 거 대부분 이주 노동자들 손에서 길러지고 만들어진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죠. 근데 만약에 듣고 있는 분들이 아니 조선업도 마찬가지고 조선소도 마찬가지고 농촌도 청년들이 그래 떠나고 있으니까 그 공간 누군가는 메워야 되는데 이주민 노동자가 고용이 돼서 메워주면 뭐 되는 거 아니야? 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라고 하시면 뭐라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다문화 사회로 전환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인구의 5% 이상이 다문화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만큼의 이 한국 사회가 시민으로 혹은 주민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일례로 농촌에서는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만 따고 깻잎만 따고 우리 눈에 띄지 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방식을 유지할 수 있을까? 결국엔 지역 소생 관점에서도 이 이주민들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공교육에서도 배워야 되고 또 시민들도 배워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거죠. 이제 조선업은 좀 다르긴 해요. 지금 이주 노동자들 싸게 못 씁니다. 조선소는 지금 우리 ILO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GNI 70% 그러면 대충 한 270에서 80만 원 수준으로 임금을 줘야 하거든요. 사실 근데 청년들이 조선소 와서 얼마 주면 일할래 하면 사실 300만 원 이상 받으면 일한다고 하거든요. 처음에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대신 왜 안 가냐라고 물어보면 아니 그건 좋은데 나중에 내가 뭐 승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임금이 오르는 것도 아니면 내가 굳이 왜 여기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조금 우리가 전향적으로 청년들에게 더 조금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면 사실은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문이 닫힌 게 아닌데 문이 닫혔다는 걸 핑계로 이주 노동자들이 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을 이제 초대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아주 굉장히 거친 방식으로 해서 이거는 뭔가 또 상처가 남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두 분 말씀 들어보면은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이 점이 문제고 이런 것들이 문제였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해법의 윤곽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농업을 그렇다면 기관산업으로 적극 보호해야 된다. 이어가야 된다 말씀을 남겨주신 것 같고요.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노동 구조부터 좀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양승훈 교수께서 또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근본적 해결의 접근으로 두 분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단 시급하겠습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쭉쭉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내일이면 늦으리죠. 그렇죠. 지금도 늦고 있고요. 계속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하고 얼마나 이어졌는지 볼까요? 그걸 보면 더 심각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준이고요. 행안부 자료입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화 보여드리고 있는데 전체 인구 5,184만 명, 수도권은 50%를 그중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28.7%인데 이제 19년에 21.3% 포인트가 증가하면서 대한민국 절반을 차지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2020년 기준 지역 내 총생산 수도권 비중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국토 면적의 12.1%, 이게 지금 수도권 얘기입니다. 반면에 수도권에 비해서 경제력도 그리고 인구도 계속 지역은 소외를 받고 떨어지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킨 결정적인 순간을 저희 제작진도 골라봤습니다. 영상으로 저희가 어떤 뉴스를 픽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0년 동안 120조 원이 투자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경기도 용인으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의 부담을 줄여준다며 수도권에선 처음으로 관련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가 고른 영상이었습니다. 2019년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용인 유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10년 동안 무려 12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었기 때문에 용인으로 결정났습니다만 그 전에 지자체 간의 경쟁이 굉장히 뜨거웠고요. 특히 경북 구민은 실망감이 가장 큰 곳 아니었습니까? 그 구민은 사실은 거의 이제 본인들이 선정될 거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물론 이제 구민시장 굉장히 열심히 이제 했지만 당시 지역 주민들은 여기가 박정희 정부 때부터 전자산업의 거점 기지로 돼 있던 곳이고 이를 위해서 인력도 만들어놨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여기에 들어오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냥 용인을 선택하게 됐고 SK 하이닉스 측에서 당시 이야기하던 것이 제조업이라는 게 이게 그냥 공장 들어오고 사람 가서 일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식 기반 산업인데 우리는 인재가 필요하다.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선 용인이 적격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제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이제 시사점을 주는 거죠. 이제 제조업이라는 게 무엇인가? 과연 그리고 인재란 무엇이고 지역에 있는 인재는 무엇이고 수도권에 있는 인재는 누구이길래 도대체 이런 선택들이 벌어지지? 이제서 아차 이제 싶은 순간이 그때 좀 또 크게 왔던 거죠. 네, 그렇지 않아도 분단 국가인데 거기서 취업 시장에 있어서는 또 분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야. 남방 한계선처럼. 그렇죠. 예, 여기 밑으로는 이제 그나마 미래로 가는 산업 쪽에는 종사할 수가 없어. 용인이야, 적어도. 그래서 이제 서울 지하철 1호선 끝까지면 이제 일단 천안에서 이제 끊어지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뉴스는 뭐 농촌의 입장에서 보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용인의 반도체 공장이 어디에 입지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처인구 일대에 여기도 농업지대였거든요. 용인이 굉장히 큰 지역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면 단위에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던 농업지대로 들어가서 제가 작년에 들어갔을 때 지역 우리가 그 정도의 보상금을 받고 어딜 가느냐 이 나이에.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또 도농 간 차별이 있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공장이 엄청난 전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를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그래서 강원도 양구군에서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저기 지역에서 가져올 것이냐 해서 한동안 댐 건설로 지역에서 아주 큰 갈등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런 커다란 산업단지가 입지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상처를 받는 것은 농촌 중에서도 읍이 아니라 면 단위인 거고 그런 면에서 좀 면밀하게 챙겨가면서 이렇게 계획을 입안해야 되는데 반도체 좋은 거잖아. 돈 벌게 해줄 거잖아. 근데 거기서 또 소외되는 그 농민들은 분명히 또 있다는 거죠. 수도권이 그 생태적 한계가 있어요. 인구가 많잖아요. 아까 절반이 넘고 그럼 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로 하는데 사실 신규로 공장에 입주한다는 것 자체가 전기 문제도 있지만 지금 용수 문제도 있고 사실은 지역에 이제 공장을 유치해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용수 공급은 확실하게 이제 수도권에서 벗어나면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조달하고 전기를 조달하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그냥 하겠다. 지금 이렇게 강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참 수도권에는 있고 우리 비수도권에는 없네라는 것들을 얘기 많이 하는데 오히려 송전탑 같은 경우는 또 지역만 있네요. 참 산업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수도권 주민들은 냉정하게 우리 일 아니니까 괜찮아. 대한민국 난 잘 살아갈 수 있어라고 봐야 되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뭐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질문 드립니다만.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서울의 인구가
아이를 낳아서 서울의 인구가 수도권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수도권의 인구라는 건 전부 다 인구를 전국에서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원래 그런 도식이 있어요. 서울은 20대에 전국의 20대들을 빨아들여서 30대에 뱉어내는 도시입니다. 30대에 뱉어낸다는 것은 이제 그 경기도에 있는 위성 도시로 그렇죠. 결혼해서 나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인구 동향을 보면 안 나갑니다. 경기도로 안 나가요. 서울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고 너무 많은 인구가 몰리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는 한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좋은 일자리를 못 구하니까 이제 그냥 버티는 거예요. 결혼 뭐 연애 뭐 다 하지 않으니까 아파트를 경기도에 살 필요가 없죠. 이거 굉장히 좀 기형적인 구조 아닙니까? 네. 수도권에 집중된다고 해서 그 삶이 일단 가장 고통스러운 게 교통과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뭐 9호선 그 지옥철이라는 건 아마 많이 지역에서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런데 이게 보게 되면 가장 출생률이 낮은 곳이 서울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서울이 많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높은 곳은 전남 해남군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기반을 갖춰주게 되면 와서 아이 낳고 기르고 거기에 또 다둥이 가정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농촌에서는 요즘 많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해법은 여기 있는 거죠. 사람들이 모두 다 서울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좀 여유롭게 살고도 싶고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기르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되게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 경남 같은 경우를 보면 청년들이 나가고 싶은 의향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사실은 뭐 부산도 그렇고 울산도 그런데 이제 그렇게 높지 않고 그럼 뭐가 충족이 되면 뭐 우리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일자리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게 무슨 막 여기에다가 지금 뭐 구글을 가져와라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안정적 지역 살릴 생각 마라. 안정적인 일자리면 나는 여기 지역에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이만하면 살만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죠. 실시간 댓글로 지금의 대한민국은 서울뿐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서울만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없습니다. 서로 고통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역 소생연구소에서 오늘 이 주제를 다뤄봤고 두 분이 또 픽한 뉴스를 참고해서 이야기 진행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지금 1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무리 말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양수훈 교수님 마무리 말씀 남겨주시죠. 저희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는 수도권에만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면 꿈을 펼치려면 수도권에만 서울에만 기회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기회가 얼마나 다양한 것이고 청년들이 바라는 것들이 얼마나 다양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제 이 뉴스파다에서 이 시리즈를 통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조직할 수 있고 우리 조금 더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다 보면은 좀 다른 가능성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님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합천에 갔더니 5남매 엄마가 다른 지역에서 왔더라고요. 자기는 여기 떠날 생각이 없다. 합천 지역 분도 아니었는데 정말 아이들 기르기 좋았고 그리고 큰 거 바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좀 곱씹게 되네요. 앞으로도 지역 소생을 위해서 활발하게 목소리 내주시고 두 분은 시즌3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양승훈 교수, 정은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오늘 끝으로 뉴스파다 재정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 소생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제작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여전히 단단한 땅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고 소생의 뉴스를 계속하겠습니다. 뉴스파다 시즌3 너무 늦지 않게 돌아오겠습니다. 두 달여 남은 2024년 행복하게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